안녕하세요. 통합하게 임병준입니다. 자, 이번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연 선택의 결과 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모의 실험을 통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의 실험에서 다룰 것은 항생제 내성세균입니다. 항생제 내성세균. 그래서 항생제라고 하는 그 약은 균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약인데요. 실제로 이 항생제 내성을 지니는, 즉 항생제가 듣지 않는 이런 균들이 현대 사회에 큰 골칫거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항생제 내성 세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좀 살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인식인데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 집단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 오늘의 심적인 사고의 주제입니다. 일단 모둠은 우리 구성 안 할 거죠? 모둠은 구성 안 할 거고, 이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쟁반에다가 폴리에틸렌구 9개, 여기에서 폴리에틸렌구라고 하는 녀석은, 이 녀석은 쉽게 생각하면 이제 내성이 없는 세균을 뜻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폴리에틸렌구 9개가 있다라는 얘기는 내성이 없는 균이 9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스티로폼이라고 부르죠. 스타이로폼 9를 한 개 두는데요. 이 스타이로폼 9 같은 경우에는 내성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 상황을 구성을 어떻게 했냐면 내성이 없는 녀석이 많고 내성이 있는 녀석이 적은 상태로 이제 그 균들을 모형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비닐장갑 손바닥 부분에 한 변이 8cm인 정사각형에 벨크로 테이프를 붙여서 벨크로 테이프 장갑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 벨크로 테이프 장갑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벨크로 테이프 장갑이 항생제의 역할을 해줄 겁니다. 항생제의 역할. 그래서 항생제 내성이 없는 균과 내성이 있는 균에다가 이 장갑을 넣고 손을 휘저어가지고 이 항생제 내성이 없는 균들을 잡아내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시험 과정인데요. 쟁반에 있는 수만큼의 폴리에틸렌구와 스티로폼9를 더 담고 세균의 총수를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9를 추가하는, 더 담고라고 되어 있죠? 추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추가와 관련된 얘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진화의 첫 단계에서 그 환경이 커버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생물들이 번성해야 된다. 그래야 생존 경쟁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거기에서 생물 수가 많아진다, 균 수가 많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수만큼의 균을 넣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이 같은 수의 균을 넣는 과정을 우리는 증식 과정이라고 볼 겁니다. 중식 말고요. 증식입니다. 증식. 자, 그리고 항생제 투여인데요. 항생제 투여. 아까 전에 만들었던 장갑을 넣고서 그 세균이 30마리 이상 되면 장갑을 넣고 이 장갑이 항생제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장갑을 넣고 안에서 저어서 세균을 한 번씩 솎아낼 거다라는 겁니다. 세균을 좀 덜어낼 거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남아있는 세균의 수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구가 있는데 그 두 종류의 개수를 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항생제를 5회 투여할 때까지의 과정 3, 4를 반복한다입니다. 그래서 양이 적으면 증식 과정을 거친 후에 항생제를 투여하는 거고요. 양이 충분하다면 그냥 항생제를 곧바로 투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세균 30마리, 구가 30개 이상이 되면 항생제를 투여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실험 결과를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항생제 내성이 없는 균, 그리고 항생제 내성이 있는 균을 정리한 겁니다. 처음에는 9마리, 1마리 있었어가지고 10마리 있었어요. 10마리 있었기 때문에 개수가 적죠? 그래서 증식 과정을 거칠 겁니다. 10마리이기 때문에 증식 과정을 거칠 겁니다. 자, 그래서 2배로 늘었어요. 2배로 늘어도 아직은 30마리를 넘지 않죠? 그래서 또다시 증식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40마리가 됐네요. 그러면 30마리 이상이 되면 그때 장갑으로 항생제로 투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투여한 과정을 비교해 보면 내성이 없는 거는 개수가 줄어들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수가 많이 줄어들었죠? 14마리. 자, 근데 내성이 있는 녀석은 개수가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내성 세균의 비율이 달라지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10% 있었어요. 증식 과정을 거치는 동안은 이 비율이 변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항생제를 투여하니까 비율이 올라갔죠. 자, 근데 30마리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30마리 이하로 떨어져서 다시 증식을 거치겠죠? 증식을 거쳐서 30마리를 넘어서자 다시 항생제를 투여하는 겁니다. 자, 항생제를 투여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죠?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성이 없는 녀석은 또다시 줄어들었죠. 자, 내성이 없는 녀석은 줄어들고 내성이 있는 녀석은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항생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내성세균의 비율이 증가했음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30마리 이상이니까 다시 항생제를 한 번 더 투여하겠죠. 그렇게 되면 역시 감소, 유지. 내성이 없는 녀석이 또다시 줄었기 때문에 비율로 보면 또다시 증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투여하는 단계마다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내성세균의 비율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쓰면 쓸수록 내성이 있는 균들은 잘 살아남고 내성이 없는 균들은 죽을 거기 때문에 이 개수가 점점 비율이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녀석이 증가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 될 겁니다. 자, 전체 세균에서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자라는 건데요. 항생제 투여 단계, 항생제를 투여하게 되면, 즉 장갑을 넣었다 빼게 되면 내성세균은 장갑에 붙지 않아서 잘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내성이 있는 세균은 수가 유지될 거예요. 세균의 수가 유지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에 반해서 항생제에 내성이 없는 세균은 항생제에 의해서 개수가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의 경우에 투여 횟수가 증가할수록 세균의 비율이 점차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균을 잡으려고 항생제를 투여를 한 건데 그 결과 잡을 수 없게 되는 균들이 더 많아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한 모형으로 살펴본 거지만 실제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몸에 항생제가 듣지 않는 세균이 많아집니다. 우리 몸에 원래 항생제의 효과에 의해서 사멸하는 균들도 있고 항생제 효과가 듣지 않는 균들도 같이 공존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감기나 이런 거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을 때 항생제 처방을 받게 되면 내성이 없는 균들은 잡을 수 있지만 내성이 있는 균들은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비율상 따지면 내성이 있는 균들이 증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항생제 오남용 문제가 한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서 자리 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항생제는 단계가 있는데 조금 덜 순한 항생제를 썼다가 그 녀석이 안 듣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더 독한 항생제를 쓰게 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건데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항생 효과가 뛰어난 항생제가 듣지 않는 세균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균에 감염됐을 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겠죠. 그래서 항생제 사용은 최소로 해야 되는 최소로 할 필요가 있는데 요즘에는 항생제를 잘 조제를 안 해줘요. 그래서 병원에 가야 반드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지만 항생제를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연 상태에서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세균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설명해보자라는 건데 자연 상태입니다. 자연 상태.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균이 많아지려면 항생제가 일단 있어야 되죠. 항생제에 노출이 돼야 내성이 있는 균들은 번성하고 내성이 없는 균들이 사멸하는 이런 과정이 일어날 건데
우리 다양한 생명체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균에 대항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항생제들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도 항생제를 만들어요. 사람이 항생제를 가장 많이는 아니고 가장 효과 좋은 항생제를 만드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코 안쪽에. 그래서 호흡을 할 때 들어오는 균들을 걸러내면서 그 균들을 항생제와 같은 효과를 지니고 있는 물질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사체들이 뭉치면 코딱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영국일 겁니다. 그 재미난 연구들은 대부분 영국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아마 영국에서 만든 논문 중에 이 어렸을 때 우리 한 번쯤은 코딱지를 파서 먹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애기들 같은 경우에 특히 많이 파먹게 되는데 이 코딱지를 먹는 것이 실제로 면역력을 증진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파먹지는 마십시오. 자, 근데 굉장히 효과 좋은 항생제가 우리 여기에서 이미 존재한다라고 보면 돼요. 물론 여기에 있는 항생제가 듣지 않는 세균이 코로 들어온다면 우리는 감염이 되겠죠. 지금의 코로나처럼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세균은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쓰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일부 세균에서 DNA의 염기 변화인 돌연변이가 나타납니다. 돌연변이. 즉 균의 수가 증가하면 변이 과정을 통해서 항생제 내성이 있는 균이 생겨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가지게 되어 항생제 내성 세균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변이에 의해서 돌연변이라고 하는 유전적인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항생제의 그 효과를 보이지 않는 그런 균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결론인데요.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환경. 요즘에는 이런 환경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런 환경이었어요. 불과 10수년 전만 해도 좀 몸이 아프다? 병원에 가요. 그러면 병원에서 항생제를 막 처방해 줍니다. 그러던 환경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는데요. 그런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었죠. 자연 선택. 환경이 선택한다라는 건데 내성이 있는 균과 내성이 없는 균 비교했을 때 항생제가 존재하는 그 환경에서 어떤 녀석이 더 쉽게 살아남고 번식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결론에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항생제 오남용이 굉장히 심각했다가 뒤늦게서야 이 문제를 인지해서 요즘에는 항생제 처방을 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미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 한강물에 현재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가 듣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존재한다. 그런 균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미 항생제가 듣지 않는 이런 균들이 많아지고 있다. 점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자연 상태에서는 아까 전에 했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항생제에 내성이 없는 세균이 많고 돌연변이, 유전적 변이에 의해서 항생제 내성 세균이 낮은 비율로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서로 다른 종류의 특성을 가진 균들이 생존 경쟁에 들어갈 건데요. 항생제를 사용하면 그 생존 경쟁에서 내성이 있는 균이 유리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내성이 없는 세균은 일부만 살아남고 다 잡지도 못합니다. 내성이 있는 세균, 내성 세균은 항생제 내성 세균은 대부분 살아남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성이 없는 경우 수가 계속 줄어들 거고요.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은 살아남기 때문에 수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균 세계에서도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항생제 내성 세균이 살아남아 증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항생제 내성 세균 집단이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항생제가 통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이용할 때에는 의사의 처방에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복용해야 돼요. 이 균이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건데 대체적으로 그 변화는 우리 몸에 안 좋습니다. 아픕니다. 몸이 막 축축 처지고 아픈 증상이 나타나요. 자, 그렇게 되면 병원에 가서 항생제를 처방받습니다. 병원에 가서 항생제를 처방받아서 항생제를 적당히 먹어요. 항생제를 먹으면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균의 개수가 확 줄어들 거기 때문에 아까 전에 실험 결과를 보면서 좀 얘기하죠. 이거죠. 항생제를 투여하면 균의 개수가 확 줄어듭니다. 항생제를 투여하면 균의 개수가 줄어든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효과가 바로 나타나요. 몸이 좀 괜찮아져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크게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제 몸 좀 괜찮아졌는데 약 그만 먹어도 되겠다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리어 항생제 내성이 없던 균들도 살아남게 될 거고요. 그 내성이 없는 균들이 살아남다 보면 변이가 일어나서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녀석으로 바뀔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병원에서 항생제를 처방받는다라고 하면 의사가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까지는 그 항생제를 반드시 용법에 맞춰가지고 꼬박꼬박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나 이제 좀 괜찮아져서 약 그만 먹어도 될 것 같아 라는 판단은 항생제가 아닐 때에는 괜찮아요. 뭐 해열제라든가 이런 그 단순하게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경우에는 자신의 이제 판단에 의해서 이 정도면 약 그만 먹어도 되겠다라고 할 때 끊어도 되는데 항생제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요. 자, 환경의 변화와 자연 선택인데요. 환경의 변화는 자연 선택의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성이 없는 균과 내성이 있는 균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만약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둘 중에서 조금 더 살아남기 쉬운 녀석이 번성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의 증가폭이 줄어들 겁니다. 근데 만약 인간이 인위적으로 항생제라고 하는 어떤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주면 이 항생제에 의해서 내성이 없는 균이 확 줄어들고 내성이 있는 녀석들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경 변화가 그 생물종들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생물은 다양한 환경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무작위한 방향으로 변화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A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 A라는 종이 변화하는 방향이 특정한 방향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인위적인 돌연변이에 의해서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가 이런 식으로 A-B, A 이런 식으로 변화할 건데 환경이 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변화 중에 환경에 유리한 녀석들은 살아남고 환경에 불리한 녀석들은 사라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변이가 다 남는 건 아닙니다. 우연한 기회에 변이가 일어났는데 그 우연한 변화가 환경에 유리하면 번성하는 거고요. 만약 환경에 불리하다 그러면 변이는 했지만 종은 만들어지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여 현재와 같이 다양한 생물종을 형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의 방향은 변이의 방향은 무작위입니다. 변이는 어떤 방향으로 일어날지 몰라요. 그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진화의 방향은 자연 선택, 즉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면 돼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남자니까 남고잖아요. 남고라서
이 고민을 나중에 반드시 하게 될 건데 바로 탈모죠. 탈모. 20대 중반부터 이제 탈모가 진행이 될 건데 탈모도 하나의 진화의 방향입니다. 변이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변이의 방향. 그러면 그 변이가 우리가 좋아하는 변이일까요? 그쵸. 그냥 무작위로 일어나는 변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변이는 무작위로 일어납니다. 그 무작위로 일어난 다양한 변이 중에 환경에 의해서 환경에 적합한 변이들이 살아남고 그 환경에 적합한 녀석들이 살아남는 과정을 자연선택이라고 부르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곧 진화의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체 사이의 유전자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두 가지 쓰시오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죠. 첫 번째는 변이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원인으로는 이제 그 자선을 만들 때 이 성을 구별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였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물려주지 않은 게 원래 부모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게 유전적 변화에 의해서 물려지는 것 돌연변이. 그리고 부모의 서로 다른 특성들을 혼합해서 이제 새로운이라고 보긴 좀 그렇죠. 독특한 특성을 갖는 개체마다 차이를 갖는 이러한 생시세포의 조합 이런 것들이 유전적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개념 정리하기인데 요거는 지난번에 했던 겁니다.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과정인데 과잉 생산 있어야 되죠. 과잉 생산이 있어야 생존 경쟁이 있을 건데요. 이 생산과 더불어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달라지는 변이가 있었고요. 이 생존 경쟁에서 누가 살아남을지를 결정하는 그것을 우리는 자연 선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과잉 생산과 변이에 의해서 생존 경쟁이 발생하고 그 생존 경쟁의 결과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가 일어난다라는 거. 요 내용은 중요해서 한번 더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과정 자체 어떻게 그 진화가 이루어지는지 이 얘기는 반드시 기억해 주길 바래요. 자, 그러면 스스로 해결하기인데요. 우리 이번 시간에 다뤘던 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항생제를 투여하면 균을 잡으려고 항생제를 투여한 건데 그 결과 항생제가 듣지 않는 세균이 증가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것처럼 우리가 퇴치하고 싶은 녀석이죠. 바퀴벌레입니다.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살충제죠. 살충제를 뿌려서 바퀴를 완전히 박멸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살충제를 많이 뿌리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퀴벌레도 생물이기 때문에 유전적인 변이가 나타날 거예요. 바퀴벌레는 정말 어마어마한 녀석입니다. 부모가 알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외부 물질에 의해서 부모의 생명이 위험하게 되면 그 정보를 자식한테 남깁니다. 즉 자식은 안 통해요. 그래서 살충제를 이용해서 바퀴벌레를 계속 잡다 보면 어느 순간 살충제가 통하지 않는 바퀴벌레가 출현한다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 오늘 했던 실험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될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오늘 한 얘기는 한 가지 사례였죠. 항생제 내성세균이라고 하는 녀석의 모형 실험을 통해 가지고 실제 자연 선택과 이제 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물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얘기를 진행한 거고요. 자, 이 진화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과 보존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생물 다양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녀석이 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한다는 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인류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진행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차시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